일하는 전도자, 일하는 선교사 말콤 페닉의 자립선교 2. 한국에 온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은 테러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연합선교회의 선교비 후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보편적 형태였던 후원형 선교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페닉 선교사가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갔을까요? 둘째, 페닉 선교사의 자립형 선교. 선교비 후원이 없어 난감했지만 페닉 선교사는 이미 1891년에 구입해 놓은 원산의 땅이 있었습니다. 원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그 너머로 동해가 펼쳐 보이는 해발 20-30m 높이의 약 10만 평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페닉은 2천여 평의 땅을 개간해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윤치호 원산시장은 이 농장에서 거둬들인 과일이 잘 자라서 수확 중에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페닉의 농장에서 거둬들인 과일은 원산의 공립학교에 제공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출될 만큼 품질이 우수했습니다. 과일 재배뿐만 아니라 원예와 축산도 함께 운영하며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페닉의 원산 농장은 한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 농장이었지만 수준은 대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여러 경험을 한 페닉은 농사와 원예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한국의 농사법을 기고했습니다. 옥수수와 메밀뿐만 아니라 스웨덴 무 등을 소개할 만큼 농학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닉은 한국인의 농사법의 장점인 씨 뿌리기와 일항 농사법, 윤작법 등도 칭찬과 더불어 소개합니다. 원산 지역에서 도입할 만한 작물이나 농사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닉이 선교지에서 농장을 세워 본격적으로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자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교하려는 긍정적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 후원을 받을 때부터 자신의 직업 경험을 살려 농장을 운영할 땅을 구입했고 선교 후원의 중단 후에는 더욱더 요긴하게 농장의 운영으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일하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처럼 페닉은 효과적으로 일하여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교단의 후원으로 선교하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고 있을 때 페닉은 이를 통해 선교비를 확보했던 점이 이채롭습니다. 자립선교를 하겠다는 당찬 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26년에 이 농장을 매각할 때까지 35년 동안 외부의 조력을 거의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일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페닉은 1세기 앞서 인도에서 농업과 원예와 인쇄들 등을 인도 사회에 소개하면서 선교비를 현지 조달했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일하는 선교의 모델을 한국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페닉은 서양의 과일과 채소를 소개하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 선교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의 소중함을 한국인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채소밭을 만들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서양인 선생이 겉옷을 벗고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동양 사상에 따르면 선생이나 선비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서양의 계급제도가 그 폐쇄적인 사상을 이교 문화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고용한 한국인 2명과 나뿐이었다. 무엇보다 페닉 선교사는 원산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교회 개척과 전도인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후원교회에서 주는 선교비로 사역하며 교회 개척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 선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스스로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 그 수익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울의 일하는 선교를 보여준 셈입니다. 또한 페닉이 훈련시켜 파송한 제자 선교사들도 경제적 필요를 자신들의 자원으로 해결하는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부에서는 매달 10원의 경비 중 5원을 주고 나머지 필요한 5원은 선교사 스스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경과 전도용 쪽복음 등 책자를 팔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가정교회식 자립을 추구했습니다. 제자 신명규는 1901년 12월 충청도 선교 책임자로 임명받은 후 2년 동안 12개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전도하여 지도자로 세운 장석천과 손필환도 부흥 강사가 되어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자급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충분했던 것은 아니고 가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헌신이 있었음도 분명합니다. 셋째, 말콤 페닉의 자립선교의 공과 과. 페닉 선교사의 토착화 자립선교는 그의 삶으로 증명한 제자도의 실천으로 가능했습니다. 한학자였던 신명균이 페닉을 만나 마음을 빼앗긴 이유 중 하나는 페닉의 투명성과 정직성이었을 듯합니다. 10만 평의 땅을 가진 선교사가 한옥집이 아닌 시골 초가집에 거주하며 감자와 옥수수를 즐겨 먹고 나무를 심고 가축을 키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페닉의 소박한 삶이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페닉 선교사는 신명균을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선교 책임자로 공주로 파송하고 그의 집을 장만하도록 $50를 건네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신명균이 돈 욕심을 내지 않고 그 돈을 12개의 교회 개척 비용으로 쓴 것에 감탄한 페닉이 나중에 $120를 보내 목재 건물에 새 집을 짓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페닉은 유서를 남길 때도 모든 재산을 교단 발전을 위해 기증했고 함께 생활했던 가솔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립선교를 뒤이은 사역자들에게도 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일을 하며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바울처럼 일하는 선교를 한 것과 비교됩니다. 제자 사역자들이 페닉 선교사처럼 지역에서 땅을 구입해 농장을 운영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해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 선교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듯합니다. 한계도 있었으나 페닉 선교사는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일하는 선교사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단 중심 선교가 주류인 현실로 인해 페닉 선교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한국 교회에서 시행한 자립 선교가 주목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